시인 김금용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현대시학인데요. 선생님께서 주관으로 계시는 현대시학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97년에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시고요. 98년에 첫 시집을 내셨어요. 광화문 작곡.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이 2006년 넘치는 그늘. 그리고 14년도에 핏줄은 따스하다 아프다 내셨더라고요. 그 세 권의 시집을 내셨는데요. 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궁금해요. 겨우 3권밖에 못 냈기 때문에 23년 동안 제가 그렇게 자주 시집을 못 낸 거에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당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 거쳤듯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미당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많이들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거는 미당 선생님은 그 처음에 초기시 화사집을 내고 또 중기에는 동천이라든가 이런 시집들을 내시고 그 다음에 신라초 이렇게 가면서 시의 세계가 매번 시집마다 바뀌고 점점 더 승화되고 발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내가 시집을 낼 때는 나도 어느 정도 그 시집의 전반적인 주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집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시집이야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시 쓴 거에 비해서 늦게 등단을 했고 그런 것만큼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폭발하듯이 막 시집이 첫 시집은 그런 시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고 두 번째 시집 때는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자꾸 나가면서 그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뭐 이래가지고 대학생 이러면서 애들을 두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애는 두고 와야 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떨어져서 중국 땅에 남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중국에 있는 교민들과 합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얻어지는 그 감정, 소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두 번째 시집에서는 그 외로움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시집은 중국을 거쳐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의외로 중국 조선족과 일본의 교민들과의 그 비교가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족이 생활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고구려 때 이후로 만주에 정착할 때부터 그 중국에서 지향하는 그 56개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따라 그 한국어로 된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가 있고 한국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선어 잃지 않고 조선의 문화 풍습을 계속 이어내려왔더라고 100년 동안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주체의식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교민들은 오히려 그 3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와 살아도 일본어로 이름을 바꾸고 귀화를 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면서도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를 안 쓰고 한국어를 썼을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편견
그런 것이 예전에 식민지 국가였던 것 때문에 그런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 잡혀서 의외로 일본 교민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강제 징용당하면서 네. 그 숨겨져 있는 아직도 보상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오히려 교민들의 아픔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집 때는 그래서 조선족과 일본 교민들을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 핏줄은 따스하고 그만큼 또 아픔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웃들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픔 그리고 그거를 어루만져야 되는 것 이런 사명감 이런 것도 생기면서 세 번째 시집은 그렇게 역사의식이라든가 아니 뭐 민족의식이라든가 역사보다도 좀 그 피가 끓는 네. 그런 애정 그런 게 많이 생겼죠. 일본에 있으면서 많이 어떤 때는 분노 같은 거 억울함 네. 예 그래서 껴안아주고 싶은 그렇죠. 예 동족이니까 사랑?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셨네요. 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외국으로 자주 다니신 것 같은데 등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등단도 뭐 굉장히 늦게 했어요. 우선 사실 중학교 때 수필 조상기 선생님, 조상기 네, 시인이 네. 그분이 국어교사이셔가지고 네. 저보고 글을 쓰라고 보냈고 네. 고등학교 또 들어오면서는 조병모 시인이시죠. 그분이 또 우리 국어교사로 오셔서 네. 저한테 이제 시를 쓰라고 해서 그분이 그때 아주 활발하게 건국대학, 뭐 경희대, 또 숙대 이런 데 백일장을 데리고 다녔어서 그때 이제 그 김남조 선생님도 네. 만나 뵙고 물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의 밤 때 서중주 선생님 모셔서 강연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또 제가 그 헬마네스의 시타르타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불교반을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대 이래저래 동대 국문과를 갔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이제 동인도 만들어서 시도 쓰고 네. 그러긴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랑 데이트 네. 중이었고 네. 또 학교에서 시를 쓰면서 당시 교수로 계시던 조연현 선생님 평론가 네. 그분이나 서정주 선생님, 양주동 선생님 다 계셨으니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뭐 우리 선배들 시인이 온체 많으시니까 네. 웬만큼 추천받으면 갈 수는 있었어요. 네. 현대문학이나 올가문학 그때 한창이었으니까. 네. 근데 또 남학생들이 신춘문예로 당당히 가자. 네. 그 추천받으면 오해받을 수 있다. 모교 제자니까. 네. 그래서 좋다 그러고 신춘문예에 응모하겠다고 그래놓고는 졸업과 함께 결혼하고 외국을 나가게 됐으니까 네. 처음에 덴마크를 나가니까 그 당시에는 80년대니까요 덴마크 같은데 가기가 쉽지 않을 때죠. 그쵸. 그러니까 가서 자유롭지가 않았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있게 되니까 뭐 서울하고는 전혀 연락이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잘 안 됐을 때고 그래가지고 뭐 애기 낳고 뭐 네. 저기 남편 뒷바라지 뭐 대사관 일 뭐 이런 거 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늦어지고 80년대를 외국에 있었으니까 네. 우리나라 시단의 80년대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 저기 시르 리얼리즘이라든가 해치시 뭐 그런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서 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찾아보니까 네. 이승훈 선생님이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계시면서 그분이 그런 그런 이론에 시이론에 가장 앞서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중앙일보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네. 이승훈 선생님 밑에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서정시 네.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그 자유로운 그 사고 상상력
이런 걸 키워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문예를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현대시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시 도민이라고 그 당시 80년 아니 90년 때 굉장히 현대시 도민이 활발했어요. 거기를 한번 쫓아갔더니 김남조, 김춘수 뭐 이런 거창하신 우리 네. 시인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진규 선생님도 뵙게 되고 그래서 현대시학에 한번 응모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 응모를 했더니 정진규 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늦게 97년에 나왔죠.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오래 걸려서 시작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등단을 그렇죠. 하셨네요. 예. 시는 계속 쓰고 참 열심히 제 딴에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책도 많이 읽었고 네. 뭐 문예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사회를 나와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 형편이 안 근데다가 맞으니까. 또 남편이 네. 이론이 그다음 그 사람은 시인이 되기 전에 평론도 공부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시라는 거는 네. 그 양동이의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였을 때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빼내도 네. 보이지가 않는데 물이 약하게 바닥에 깔렸는데 그걸 바가지 보면 빡빡 긁는 소리만 나지 않냐. 그러니까 출렁이도록 오. 시가 좀 쌓이도록 이 공부가 밑거름 공부가 많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길래 함부로 또 시인이 금세 된다는 거 20대에 내가 네. 그냥 좀 시 좀 쓴다고 시인이 된다는 거는 좀 섣부른 일 아닌가. 그러니까 더 좀 내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서툴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분이 엄청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죄송하지만 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뭐 퇴직을 했는데 네. 예,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시 이쪽에 나왔을 때 처음엔 저는 그래서 그걸 내세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네.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미국 주재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결국 다 밝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예, 그래서 뭐 네덜란드. 브라질도 갔었고 덴마크도 갔었고 와 부럽습니다. 많이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덴마크 갔을 때는 사실 학교 선생을 제가 한 7년 하다가 갔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음식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갔는데 당장 내 혼자 김치서부터 뭐 음식을 다 해야 되는데 집들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왔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김치를 할 때 네. 배추를 3단을 하면 누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요리책도 사고 네. 거기 어른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내가 그냥 요리 학원이나 잘 다니다 올걸 그런 후회도 하고 그랬었죠. 그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의 옆에 있었으니까 애로점도 예.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래서 이제 다니시면서 쓰신 시가 이 예. 마지막에 핏줄은 따스하다 아프다 이거 이게 일본에 있을 때 일본하고 그런 경험을 중국, 토대로 중국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편, 네. 중국 편 그다음에 그렇게 한국 나눠져 편에서 있는 좀 네. 나눠서 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의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본에 있을 때 네. 거기 호숫가에 오리가 혼자 네. 이렇게 떠가는데 혼자서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는 그 잔잔한 호수가 네. 그 오리가 지나가면서 삼각구도로 이렇게 네. 선이 생기죠. 그쵸, 이렇게 가면은. 예. 그러고는 오리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싹 지워지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순간 그때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나 일본 정치나 이렇게 보면은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부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범죄라는 시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중앙일보에 한번 네. 오민석 그 평론가께서 시가 있는 아침에 네. 실어준 시인데 네. 짧으니까 이거는 네. 완전 범죄.
청둥오리 한 마리가 호수에 빠진 하늘을 밀며 간다. 푸른 동아줄을 목에 메고 삼각형으로 물길을 쪼갠다. 물살은 쫓아가며 재빠르게 부서진 하늘과 흰 구름을 지워낸다. 붉은 잉어가 못 본 척 물 밑으로 숨어든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 북경에서 네. 중국 민족대학원 네. 중국 현대시를 공부하셨어요, 거기서. 근데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한 조선족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네. 문화혁명이 1966년에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때 이 사람들은 막 결혼을 했었대요. 그래서 몇 달 안 됐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그 노동계조소로 각기 그 남자는 서쪽 그 사막지대로 끌려가고 여자는 이제 길림성 저쪽 북쪽으로 헤어졌네.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10년 만에 이제 문화혁명은 정식으로 종식이 됐지만 그 굉장히 가난할 때니까 네. 그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막 한 달 거의 걸려요. 넓으니까. 넓으니까 우체. 그러니까 그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오는데도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도 서로 못 찾고 뭐 전화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18년 뭐 그렇게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둘이 수소문을 해서 만났는데 만나는 자리에 여자가 웬 청년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생각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했나 보다. 그 실망을 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당신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몇 달 만에 헤어진 사이에 애를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북쪽 그 길림성 쪽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혼자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져서. 잠깐 저도 지금 목이 메요. 그래서 그 문화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인간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참혹하게 만들었는지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면서 그 문화혁명 동안에도 그럼 과연 시인들이 살아남았을까? 시를 썼을까?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산당 정치 찬양의 글은 썼겠지만 정말 자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남편한테 제가 좀 그 공부를 좀 하고 싶다. 2월에 입학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베이징 시내에 중앙민족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해보니까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앙민족대학원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문화혁명 때 이후의 시인 거예요. 중국 측은 중국 그 학문적으로는 아직 당대 시를 정립을 해놓은 게 없다. 그리고 일단 대학원에 오면 자기네 그 당나라 때 시, 또 송나라 때 사, 그러니까는 이제 산문이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또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하겠다. 그러면 교양 과목은 듣고 그러나 이제 별도로 지도 교수한테 그 분야에 70년대, 60년대 시를 저를 따로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런 교수가 한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교수를 또 만나니까 또 가슴이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게 이분이 그 문화혁명 때 이분도 노동개조소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신 분인데 그때 베이징대 중문과 학생이었죠. 근데 막 그냥 돌밭 같은 데 가서 그 이제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곳을 헤쳐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고 농작물이 나오게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먼 거리에서 막 우물물을 퍼다가 날르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손가락이 한쪽씩이 없어요. 가운데 손가락인가 둘째 손가락이 잘려서 없는 거예요. 5개씩밖에 아니 4개씩 네 개씩. 예 5개니까 4개씩밖에 네.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리는 절어요. 근데 이분이 몰래 수업 외에 당신이 갖고 있는 또는 어디서 구한 문학명 때 그렇게 지하에서 쓰시고 그런 사람들의 시 모음집 같은 거를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감동이었는지 그 시를 읽고 해석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이 쓴 시들이. 그래서 그 시들을 그때 그래서 제 자비로 네. 시집을 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문화혁명이 낳은 중국 현대시. 그렇게 번역하신 거. 예. 그렇게 해서 네. 그거는 출판사에 갖고 가니까 이 책이네요. 예, 판매용으로 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비판매용이면 그때 아는 출판사라 100만 원이면 한다고 해서 그래서 100권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귀한 책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딱 요거 한 권 남아 있어요. 네. 문화혁명이나 네. 중국 현대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가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한국 시인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중국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쓴 시들이 이렇게 좋은 시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고 좀 몇 분들 논아주고 이랬더니 그 시와세계 송준영 선생이 하는 시와세계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고문으로 가 계셨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거기에 좀 연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당시부터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시인들의 대표 시 5편 정도와 그 사람의 시세계, 그 사람에 대한 경제 프로필, 이런 양력 소개 같은 걸 하면서 계속 한 2년 반 연재를 했죠. 중요한 거를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책으로 묶어내야 되는데 아직 못 묶고 있어요. 아직 책으로는 안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많이 그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내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또 우리 시도 번역을 해서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먼저 나온 게 나의 시에게인데 표지도 예쁘네요. 요거는 이제 그 박재천 선생님이랑 문여치 선생님, 네네. 김남조, 여러분이 계시네요. 문정희, 조정권. 돌아가신 조정호 네. 선생님, 네. 이승훈 선생님, 정진규 선생님 네네. 이런 분들의 시를 그냥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시인들, 좋은 시인들, 네. 저의 선배거나 네. 스승이었던 시인들의 시를 네. 제가 뽑아서 그냥 번역을 해서 이것도 그냥 제가 자비로 그냥 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 책은 시와진 시이라고 네. 그 출판사가 네. 숭실대 동문과 교수신데 네. 그 부부가 다 동문과 교수인데 그분이 그 박희진 시인 돌아가셨는데요. 네네. 박희진 시인의 시세계와 시를 정리해서 책을 내주신 분인데 네. 제 얘기를 듣고 중국 시에 당신도 마음에 든다고 네. 당신이 내주겠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한쪽은 냈어요. 네, 한글로 돼 있고 예. 한쪽은 중국어로. 예. 와, 멋져 보이시는데요. 중국에. 이거는 김남조 그거는 선생님 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 몇 분이 당신 시집이 중국어로만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김남조 선생님께서 이제 좀 굉장히 원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번역기금 받고 중국에서 중국 출판사에서 중국 출판사에서 낸 거네요. 이건 완전 중국어로만 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대신에 책을 한국 분들한테 하나도 못 드렸어요. 드려봐야 중국어로 돼 있어서 못 읽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다 갖고만 있어요. 누가 원하시면 저는 드릴 요즘에는 이제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좀 있으니까 좀 드리면 되겠다. 여기 사진이 김남조 선생님 젊었을 때 사진인가 봐요. 중국에는 지금 그 박목월의 나그네가
번역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 시인들에 대한 시가. 근데 이제 김남정 선생 거는 제대로 저 양장본으로 처음 시도해서 만든 거예요. 그쪽에서는. 네. 선생님 신앙송 한 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사막에서 네. 다니면서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네. 다들 마음속에 사막을 가든 안 가든 사막을 그리워하고 또는 사막 같은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네, 생각에 맞아요. 시인들은 특히 사막에 대한 시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저도 1년에 한 번씩 사막을 4번이나 다녔는데 몽고 벌판 초원까지 해서 네.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막을 다닐까 그랬을 때 깨닫는 게 사막에서는 그 신호등이 없거든요. 네. 또 아파트도 필요 없고, 그쵸. 예, 수도나 뭐 전기조차 없는 곳이 많고요. 그런데도 거기는 여전히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문득 깨닫는 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까? 저 말대나 양들처럼 천천히 따로 길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속도는 참 소용없는 단어다. 그리고 그런 땅을 살 필요가 없이 게르 천막이요. 그것만 치는 값만 들이면은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몽고의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남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않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를 하나 썼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아쟁을 켠다. 등 굽은 사막이 웅크린 채 아쟁을 켠다. 홀로 깨어나 홀로 우는 아쟁 소리에 맞춰 사막 여위에 슬프고도 지친 숨소리에 맞춰 황금 강야가 바람 소리를 보챈다. 춤을 춘다. 속도는 소용없는 단어. 천천히 가자. 동서남북이 필요 없는 시공간의 자유. 남루하지 않다.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막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금오도 선생님 시비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생각지 않게. 집도 서울이시고 네네네. 그러신데 금오도는 여수 끝에 그러게요. 있는 섬이죠. 예, 제가 여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수를 몇 번 놀러를 갔는데 여자 시인 4명이서 한번 차 끌고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제 금오도라는 섬을 알게 됐고 그 금오도의 비렁길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시를 한번 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금오도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니까 갈 새가 없이 그냥 금오도를 좀 SNS 통해서 좀 본 다음에 제가 이제 금오도도 동백나무가 섬을 다 가득 채우고 있대요. 그래서 그 동백꽃 붉은색이라 붉은 비렁길이라는 짧은 시를 하나 써서 냈더니 그게 이제 비렁길에 세워진 거죠. 근데 가보지를 못했다가 한 4년, 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6월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섬에 가서 이틀을 자면서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비렁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거기 걷다가 보면 한 코스 끝나는 곳이 있고 마을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점심을 사 먹고 또 다시 이제 걸어서 저녁 때까지 걷죠. 그런데도 그게 5코스까지 있는데 이틀 있으면서 3코스까지밖에 못 걸었어요.
그 나머지 4, 5코스는 숙제로 남겨놓고 다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네.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예, 예. 저도 들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네.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꼭 한번. 네. 저희도 그래서 현대시학에서 여수문학기행을 네네네. 1박 2일로 잡아놨었어요. 네. 9월 23, 24로. 근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버스 한 대 가는 것도 안 맞아, 된다 맞아요. 이래서 지금 결국 내년 4월로 네. 연기를 했습니다. 4월에 동백꽃 필 때 가려고요. 봄에 가면 훨씬 예, 좋대요. 예, 훨씬 동백꽃 이쁘죠. 필 때. 예, 예. 저도 꼭 가서 선생님 그때 시기를 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니에요. 같아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